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는 199페이지부터고요. 오늘 주제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전체주의 내용 배웠죠?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야? 개인보다는 조직, 개인보다는 국가, 이것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은 조직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 있을 때만 더 가치를 바라는 거지 혼자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즉 개인의 희생이 되더라도 국가가 더 이득이 보고 단체가 더 이득이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이득이 돼요. 그럼 나의 목숨 정도는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국가라고 쳐. 그럼 이 새끼손가락을 자르면 나에게 100억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잘라 안 잘라? 그렇죠. 자를 수 있겠죠. 이 새끼손가락쯤이야. 뭐 이 정도 부분쯤이야. 내 인생 100억 받고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면 왼손은 안 잘라주나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2개 자르면 200억이니까.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야,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나를 잘라낼라 그래?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런 내용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좀 더 중요시 되니까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전체주의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흐름 좀 간단히 봤었죠?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히틀러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889년도에 태어난 히틀러는 1945년도에 죽었습니다. 1889년도 어디서 태어났지? 그죠. 오스트리아에 태어나가지고요.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하고요. 20년도에 말빨로 그 당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22년에 무솔리니가 로마로 행진했던 것을 따라서 1923년에 자기도 따라하다가 바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책 한 권을 쓰죠.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쓰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정계로 다시 정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193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 1933년에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총리가 되면서 법을 하나 만들죠. 그죠?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즉 입법권과 행정권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지. 법도 만들 수 있고요. 법도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독재다 다름없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1934년에 총리로는 나를 표현하기에 너무나 그릇이 작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퓨러라고 불리는 총통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등극하게 되고요. 그래서 1935년부터 이제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하죠. 라인란트의 1935년도에는 징병제와 공군을 부활시키고 1936년에는 라인란트의 군대를 주둔하는 식으로 재무장이 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진행됐고요. 누구가 누구랑 싸웠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의 세력이라고 합시다. 세력. 누구랑 싸웠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일단 어디 팀이랑 어디 팀? 대표적인 나라.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만이요? 자, 그러면 일단 연합국이라는 팀이 있고요. 여기는 추축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연합국은 여러분들 나 읽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 추축국, 추축 이게 뭐야? 추축, 축구요? 추축. 응? 총. 아, 봐봐. 여러분들 체육대회 때 발야구 해보셨죠? 발야구 안 해봤어요? 발야구 해보셨다면 여기에 앞에 공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렇게 딱 멈췄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디에 지금 가장 힘이 많이 중심이 되고 있어? 그렇지? 왼발에 지금 내가 중심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추축이라고 해요. 추축, 중심축, 추축. 그래서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XIS. 그래서 추축국은 중심이 되는 국가.
힘을 가진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시스 파워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그래서 추측 이해하셨죠? 이 중심이 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은 어느 나라들? 일단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다음 미국. 그 러시아 이야기가 들렸는데 러시아는 이때 존재하지 않죠. 혁명이 일어나서 뭐가 돼? 소련이 되지. 소련은 어디로 들어가? 추측. 많이 헷갈려 하니까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적어드릴게요. 소련은 연합국에서 미국과 함께 싸웁니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요. 미국과 소련이 뭔가 경쟁하는 이미지고요. 싸워야 될 건 이미지인데 실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 다 함께 싸웠던 나라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추측국에는 어떤 나라들? 독일. 그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미 병합돼버렸죠? 이탈리아. 그 다음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연합국과 추측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나라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의 전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느냐. 2차 세계대전은요 1939년도부터 1945년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1939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그럼 언제 시작됐다고? 1939년에 시작됐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거는 1939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1935년도부터 이야기할 거야. 1935년도. 1935년도에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하죠. 봐봐,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한테 이 말을 해요. 국제연맹에서 야, 니네도 우리처럼 군대 수를 좀 줄이고 우리 비율에 맞춰서 옛날 전쟁 전에 비율에 맞춰서 군대 수를 줄이고 좀 제한해라 라고 제안을 해. 영국과 프랑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을까? 싫어. 왜 저래? 굳이 왜 저래?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핑계 삼아 거절하니까 이거를 핑계 삼아 독일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요. 재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징병제 그 다음에 공군을 부활하죠. 누가? 독일이. 여러분 징병제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징병제. 모병제와 징병제. 모병제는 내가 군대를 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고요. 징병제는 우리나라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그래서 딴 반에서 이야기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일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5년 있으면 가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징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병제와 공군을 부활하고요. 그 다음 해 1936년에 라인란트 누가? 독일이 라인란트에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라인란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살짝 조심스러운데 선을 조금씩 더 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시계 한번 넘죠. 1938년 몇 월 달? 3월. 오, 천재. 3월 달에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누가? 독일이.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해요. 즉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야 우리 나라 합치자 병합하자라고 하니까 황제가 잠깐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라고 시간을 구하니까 히틀러가 그냥 탱크 몰고 들어갔다 했죠. 네. 박수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고 병합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1938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야. 그 해 같은 해에 1938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병합합니다. 여기를 주데텐 안트라는 지역을 병합해요. 할양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줘? 체코슬로바키아 땅이었으니까 체코슬로바키아 줬겠죠. 얘네들이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고
뮌헨 협정이란 겁니다. 뮌헨 협정. 누구누구 껴있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껴서 뮌헨에 모여서 협정을 해요. 무슨 협정이냐 하면 독일이 저기를 병합하려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모인 거야.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주덴텐난트라는 땅을 줄 테니까 그 지역 니네가 병합해라. 대신 그거만 받고 이제 그만해 멈춰. 거기 게르만이 많이 사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만 받고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협정입니다. 독일 입장에서 협정이 만족스러웠을까? 불만족스러웠을까? 만족스럽지. 가만히 땅 받았잖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엄청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평화를 지켰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자, 잘 봐봐. 누구 땅 준 거야? 여기 있어 없어? 영국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땅 주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협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세 등등해졌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해 1939년에 일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일? 좀 기다리세요. 8월 달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독일이 여기 있고요. 소련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죠? 그죠? 폴란드가 있어요.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죠. 독일과 소련은 침략이 불가능한 약속, 즉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하는 약속을 하고요. 폴란드를 어떻게 하자고? 나눠 갖자. 나눠서 독일과 소련이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몰래 맺었다가 이제 약속을 몰래 맺고 1939년 9월 달에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 폴란드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 어떤 나라가 있죠? 그죠, 프랑스.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 이 폴란드는요 무슨 약속을 맺었냐면 상호 원조 조약을 맺어요. 상호 원조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상호 서로 원조 돕는 약속이야. 즉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전쟁이 나면 너가 나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약속이야. 그에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해요. 독일에. 언제? 1939년 9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는 거야. 즉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이거를 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가짜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 가짜 전쟁을 했을까? 별 일이 없었어. 봐봐. 너가 독일이야. 내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너 혼난다. 너 혼나. 우리 싸우는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좀 있다가는 프랑스가 아주 살짝 들어가서 독일을 살짝 공격을 했는데 거의 전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가짜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7번. 그 다음에 시간을 벌었네. 별탈 없이 지금 독일이 이쪽 폴란드 다 먹었습니다. 그럼 남은 쪽은 어디야 이제? 소련이 있으니까 든든해. 이제 안 싸우기로 했으니까 어디야 이제? 프랑스지. 이제 프랑스를 쳐야 됩니다. 1940년 4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돼요. 프랑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려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지노 장군의 마지노선. 그래서 완전 요새화 시켜서 지켰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쓱 넘어와 버리지. 위쪽으로 우회해서 아르덴 지역으로 넘어와서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정복당해요. 그럼 프랑스 정부는 어디로 도망가? 그지? 영국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영국으로. 이 섬나라 영국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여러분들 199페이지 밑에 지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독일이에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다 먹었고요. 그 다음 폴란드 절반 먹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발칸 반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99페이지 보시면 이탈리아 찾으시고요. 루마니아 보이시죠? 그 루마니아 밑에 있는 이 반도 지역을 우리는 발칸 반도야. 즉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이 다 독일의 영향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가내든 쥐처럼 계속 폭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소련, 남은 건 소련. 어떻게 소련? 우리 안 싸기로 약속했는데. 안 싸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어떻게? 뒤통수 치러 가야죠. 그래서 프랑스를 침공하고요. 여덟 번째로 1941년에 전쟁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침공하게 돼요. 이때 성공할 뻔했죠. 성공할 뻔했으나 결국 소련의 승리로 넘어가죠. 이때 유명한 전투가 뭐냐면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요.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였어요. 이때 독일 군인의 사상자가 약 40만 명 죽거나 다친 사람이, 그 다음에 추축구까지 합치면 8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소련은 얼마나 죽었을까? 100만 명. 100만 명. 이 스탈린그라드를 무조건 지켜라 라고 명령을 냅니다. 스탈린이. 무조건 지켜라. 니네가 거기서 다 죽더라도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엄청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합의 100만 명이 넘게끔 사상자가 나오면서 결국은 소련이 승리해요. 소련이 이겼는데 약간 상처가 꽤 큰 거죠. 그래도 이미 독일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이 엄청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탱크 시동이 안 걸려요. 자고 난 뒤에 막 사람이 다 얼어 죽어 있어. 그런 식으로 매우 힘든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소련의 승리로, 함락하지 못하고 소련의 승리로 넘어가게 됐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때 많이 기웁니다. 독일의 전력이 많이 기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조금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1941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로 갑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 살짝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일본한테 조금 관심을 주시면 됩니다. 일본이 대륙을 먹기 위해서 조선을 먹었고 만주도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완전 다 먹으려고 무슨 일을 벌여? 그지, 중일전쟁을 벌이죠. 몇 년도에? 우리 다 배웠잖아. 시험 봤잖아. 1차 고사 때. 1937년도. 그렇죠.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져.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는 국민당과 공민당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일본을 몰아내자. 대일항전을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점점 길어지죠.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뭐가 필요해? 그지, 물자, 자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다 눈을 돌리냐? 여기가 처음에 조선 먹고요. 만주까지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걸 다 먹으려고 하는데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리냐 하면 여기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동남아시아는 지금 누가 정복하고 있어? 미국의 필리핀이 미국, 베트남은 프랑스, 이쪽이 점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일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좀 위험해.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경고를 하면서 경제를 봉쇄시켜요. 여러분들 경제 봉쇄가 무서운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 대공황 때만 봐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큰일 나잖아. 경제 봉쇄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하고 손을 빼는 게 아니야.
이 새끼 봐라 하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어디를 공격해버려? 그죠.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합니다. 진주만 공습이에요. 이 진주만이 어디 있냐 하면 자꾸 지도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좀 빼놓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여기 잘 빼놔도 잘 보여 여기? 진주만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3월달에 처음 수업했을 때 뭐 했어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지도 읽는 법부터 가르쳐 드렸죠. 바다 이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여기 바다 이름 뭐야? 대서양. 여기 바다 이름은요? 태평양. 이 태평양 가운데 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하와이야.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 즉 진주만. 진주. 여러분들 그 진주이죠? 진주 목걸이 할 때 진주. 그 진주만이라는 건 베이야, 베이. 즉 펄베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공습합니다. 근데 국가 간의 싸움에도 어느 정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 이제 나랑 전쟁하는 거야. 나 너한테 선전포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전포고라는 건 전쟁 전에 선전, 포고 알려주는 거죠. 선전포고라고 공격하는 게 보통의 룰인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일단 냈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화가 났겠죠. 12월 7일 날 이런 공습을 받아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1941년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전쟁이 뭐냐면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있어. 이게 1942년 6월 달에 있었던 전투인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미드웨이 해전 매우 중요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미드웨이라는 이 섬이 있어요. 하와이 앞에 섬이 있는데 이 미군이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을 해요. 엿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기습을 할 거라는 걸 파악을 했어. 근데 어디로 할지는 모르겠어.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암호를 해독하는 그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다. 암호를 해독을 해내고요. 미드웨이에 쳐들어올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항공모함을 끌고 와요. 항공모함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항공 뭐야? 비행기. 뭐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자어 하나밖에 없잖아. 뭐로 하는 거? 어미모. 즉 비행기 엄마 배야. 비행기 엄마 배. 쉽게 생각하면 배가 엄청 큽니다. 대충 그릴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활주로예요, 활주로. 그래서 배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다니고요. 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공격하는 게 항공모함이야. 사람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돈도 엄청 많이 필요해. 지금 우리나라 이거 없어. 우리나라는 없어, 아직도. 70년 전에 일본에 있었다는 거지, 미국하고. 국력 차이가 좀 많이 났다는 거 아시겠죠? 이 항공모함이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완전히 미국한테 다 박살이 나버려요.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려, 거의 다. 그럼 기세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전세가 확 변하겠죠? 그래서 이 미드웨이 해전이 일본을 많이 기울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독일은 소련 침공해가지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많이 기울게 되고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는 많이 기울게 된다. 오케이? 그 와중에 1943년도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하게 되고요. 1943년도 6월 달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펴게 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요, 영국에서 이제 배가 출발을 해요. 15만 명이라는 병력이 상륙을 합니다. 상륙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배나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걸 상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변가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요, 10,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냈지만 성공을 해요, 상륙작전에. 그래서 15만 명이 내려서 이 프랑스를 다시 되찾게 되고요. 이 기세를 몰아 어디까지 들어가? 독일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야.
프랑스에 상륙을 해서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상륙해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945년도 5월 달에 선생님 이거 43년도가 아닌데 44년도인데 잘못 적었네요. 미안해요. 45년도 5월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버틴 나라 어디? 일본 남았죠. 즉 이탈리아 항복했고요. 43년도에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45년도 5월에 독일이 항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 어디? 일본 끝까지 버팁니다. 소련이 만주 지역으로 지상군을 밀어넣고요. 미군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리틀보이랑 팻맨을 만나게 하게 됩니다. 리틀보이가 뭐야? 핵폭탄 이름이에요. 팻맨도 핸드폰 이름이에요. 핸드폰이 아니라 원자폭탄 이름이에요. 핵폭탄.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리틀보이라는 폭탄을 투하합니다. 어디다가 투하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로시마에 투하를 하고요. 히로시마에 투하했는데도 얘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3일 뒤 1945년 8월 9일 원래 처음에는 어디다가 이걸 투하하려고 했냐면 교토에다가 투하를 하려고 했어요. 교토는 여러분들 오래된 수도잖아. 고수도. 그러니까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투하를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을 걱정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다가 결국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타겟은 어디였을까? 도쿄. 수도 도쿄를 목적으로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1945년 8월 일본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흐름에서 어려운 거 있나?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볼게요. 1939년 독일은 비밀리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단숨에 함락시켰고요. 그리고 영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즉 남은 건 이제 어디뿐? 영국뿐.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은 지도자 이름이에요. 드골은 영국에서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요. 항전, 즉 저항하는 전쟁을 이어갔으며 영국도 처칠의 지휘 아래, 처칠도 사람 이름입니다. 지도자 이름이에요. 지휘 아래 독일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독일은 발칸반도까지 점령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하고요. 1941년 이제 뒤통수를 깔아가죠.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이 길어지자 이제 뭐하러 간다고? 물자, 자원을 얻으러 가는 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니까 미국이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 경제 봉쇄로 하자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전쟁은 소련과 미국이 참전하면서 격화되고요. 전쟁 초기에는 독일과 일본이 완전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물리치면서 미, 영소 중심 연합국이 승기를 잡고요. 1944년 이탈리아 항복, 그 다음에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이후로 1945년 5월 독일 항복, 8월 일본 항복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포스터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혼자 차 타고 다니지 마라. 혼자 차 타고 다니는 거는 히틀러랑 같이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 무슨 말이야 이게? 자원을 낭비하지 마라. 너 혼자 낭비하지 말고 아껴 써라 이런 겁니다. 12월 7일을 공격하라. 12월 7일은 진주만 폭격 공습일입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거죠. 너덜너덜해진 성조기를 보여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우리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고요. 부주의한 말이 생명을 빼앗아간다. 히틀러신 알고 싶어한다. 무슨 말? 말 조심해라. 말 조심. 말 때문에 니네 말이 새어나가서 군사작전이 새어나가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지 말게. 군사작전 같은 거 말 조심해라 라는 거고요. We can do it 이러고 있죠?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는 또 크게 얘기하시네요. 여성의 역할 강화. 여성의 역할이 이미 1차 세계대전부터 강화가 됐죠? 그래서 참정권 같은 게 생겼고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뒤로는 이제 뭘로 연결이 돼야 하냐면 냉전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냉전으로 가야 되는데 냉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끊고 갑시다.